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4부 쾌항. 순영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운명을 회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운명이라는 것은 회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피하기보다는 부딪혀 보고 싶었다. 부딪혀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운명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나 눈과 같아서 어차피 나설 바에는 피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싶었다. 비나 눈을 바치는 것으로 우산이라는 것이 있듯이 다가오는 운명에 맞부딪히는 데에는 용기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기에 순영은 요즘악 대부리를 만나지 않고 있다. 부모들이 그와의 혼인을 부쩍 서두르고 있는 것 같으나 그게 조금도 달갑지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대부리와의 관계도 운명이라는 것이 해결해 주겠거니 생각하였다. 운명적으로 두 사람이 결합해야 된다면 서두르지 않더라도 그리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뭐라고 할까? 아무튼 순영이가 스스로 운명이나 팔자라는 덫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는 예전보다 한결 더 자신있게 살아가고 싶었다. 흔히 운명이나 팔자를 믿는 사람들일수록 삶의 소극적인 데 비해 순영이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되레 적극적으로 살았다. 그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자신감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는지도 모른다. 대부리와의 찜찜했던 관계를 마음속으로 정리한 후부터 그녀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래서인지 순영은 이제 그녀를 괴롭히는 하야시 순사에 대해서도 지레 겁을 먹지 않았다. 되레 하야시 앞에 당당한 행동을 하였다. 그를 일부러 피하거나 그의 앞에서 주눅들지도 않았다. 시공서에 출근한 순영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다. 상큼한 바닷바람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시공서장실의 유리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짭짤한 여름의 바닷바람이 묶음으로 휩쓸려 들어오도록 하였다. 사무실 청소를 끝내놓고 책상에 앉아서 미국말 공부를 시작했다. 로드 서장은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사무실에 출근을 하여 순영이한테 그날 해야 할 일을 시킨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순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올라온다. 그리고 순영이한테 그날 공부할 미국말을 조금 가르쳐주고 나간다. 로드 서장이 나가면 이내 점심시간이 찾아온다. 그날도 로드 서장은 11시가 못 되어 미국서 온 손님들과 만날 약속이 있다면서 사무실을 나갔다. 순영은 미국말 책을 펼쳐놓고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벽시계가 12시를 울리자 순영은 책을 덮고 딱딱한 나무 의자에서 일어섰다.
창문을 열고 바다 쪽을 보면서 쩝쩝 하품을 삼켰다.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사무실을 막 나서려는데 데브로텔 앞에 있는 천국 요리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가씨, 빨리 오시래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시공서에 가끔 음식을 배달해 주어 안면이 있는 요리집에 심부름하는 아이가 벙긋벙긋 웃으며 말했다. 나를? 그래요. 요리집에서요. 로드 서장님이 빨리 오시래요. 로드 서장이? 순영은 로드 서장이 점심을 같이 하자고 심부름하는 아이를 보냈구나 싶어 싱긋이 웃었다. 순영이는 미적거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 요리집 아이를 따라 나섰다. 미국에서 온 손님들을 만나고 오겠다는 로드 서장의 말이 생각나 그 손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순영이를 불렀는가 싶어 로드 서장이 요리집에 누구와 같이 있더냐고 물었으나 심부름 온 아이는 대답을 않고 여전히 벙식거리기만 했다. 로드 서장님 혼자 계시더냐? 순영은 다그치듯 다시 물었다. 그건 몰라요. 그냥 순영 아가씨를 모셔오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청요리집 아이는 순영이와 더 말을 하기가 싫다는 듯 깡충거리며 앞서 뛰어가 버렸다. 데블 호텔 맞은편 흥화로 앞에 이르자 먼저 와 있다가 순영이를 기다리고 서 있던 심부름 온 아이가 그녀를 2층으로 안내해 주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목조 건물이었는데도 층계가 삐걱거렸다. 순영이는 층계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다. 마치 살아있는 등뼈 동물을 밟고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저기 맨 끝 오른쪽 방입니다. 2층에 올라서자 요리집 아이가 복도 끝을 가리키며 말했다. 햇살이 묶음으로 쏟아지는 한여름의 대낮이었는데도 복도는 어두컴컴했고 음습하게 느껴졌다. 순영은 눅눅하고 어둑어둑한 복도를 걸어가 맨 끝 오른쪽 방의 장지문을 두드렸다. 이내 문이 열렸다. 그러나 얼굴을 내미는 사람은 로드 서장이 아니고 하야시 순사였다. 순영은 흠칫 놀라며 빠끔히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기웃거려 보았다. 혹시 방 안에 로드 서장이 있을지도 몰라서였다. 그러나 방 안에는 하야시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놀라지 마시오. 로드 서장님이 곧 오실 거문이다. 하야시가 살게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서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순영은 하야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지듯 물었다. 로드 서장님은 지금 데블 호텔에서 미국 손님들과 이쪽으로 곧 오실 겁니다. 순영 씨와 점심을 하자고 해서 불렀습니다. 들어가서 기다리시오. 하야시는 말을 하고 나서 나갈 테면 나가고 들어올 테면 들어오라는 냉랭한 태도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옆차를 홀짝거렸다. 순영은 잠시 복도 끝에 서 있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하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심때라 출입이 번다한 요리집 복도에 혼자 서성거리고 있기도 무엇해서 방으로 들어가 로드 서장이 오기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하야시는 순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전히 옆차만 홀짝거렸다.
순영은 벽 쪽에 바짝 등을 붙이고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진흙처럼 찐득거리는 침묵이 흘렀다. 하야시의 엽차 홀짝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앉아서 청국 엽차 한잔 하시오.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하야시가 빈잔에 진한 갈색의 엽차를 따르며 말했다. 순영은 잠자코 서 있다가 탁자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저 서장님은 왜 안 오시죠? 순영이가 엽차 한 잔을 들고 하야시를 보며 물었다. 걱정이 너무 마시고 엽차나 드시오. 로드 서장님은 지금 오시고 계시문이다. 순영은 엽차 잔을 입술에 댄 채 하야시의 눈을 보았다. 하야시는 여전히 살근 웃음을 머금은 채 순영의 시선을 피했다. 엽차를 마신 순영은 갑자기 머릿속이 심하게 흔들렸다. 순영은 머릿속이 혼몽해지면서 눈을 바로 뜰 수조차 없을 정도로 온몸의 기력이 탁 풀렸다. 빨래를 쥐어짜듯 안간 힘을 써보았으나 순식간에 육신이 5, 6월 장마에 담 허물어지듯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힘없이 엽차잔을 탁자 위에 팽개치듯 놓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야시를 쏘아보았다. 하야시는 살무사가 혓바닥을 널름거리듯 음흉하고 느물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제야 순영은 하야시한테 크게 속은 것을 알아차렸다. 하야시가 로드 서장이 기다린다고 거짓말로 요릿집 아이를 보내고 엽차 속에 정신을 혼몽하게 하는 약을 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순영은 분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하여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몸이 쇠덩이처럼 무거워 손발을 까딱할 수조차 없었으며 자꾸만 눈이 감겨들었다. 일어서서 밖으로 뛰쳐나갈 수가 없게 된 것을 알고 악을 쓰려고 하였지만 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지막까지 두 눈을 뜨고 하야시를 쏘아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었고 그녀는 드디어 벌레 먹은 낙엽이 바람에 흩날려 땅에 떨어지듯 스르르 눈이 감기고 말았다. 눈을 감은 순영의 귀에 파도 소리만이 그녀가 마지막 지탱하고 있는 영혼을 쓰다듬어 주듯 감미롭게 들려왔다. 순영은 눈이 감긴 채 하야시가 방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상을 한쪽으로 밀치고 그녀에게로 덮쳐와서는 여유 있게 그녀의 저고리섭을 헤치는 것과 쇠갈퀴 같은 하야시의 손이 가슴을 더듬는 것을 의식했다. 잠시 후에 하야시가 치마를 걷어올리고 속옷을 긁어내리는 것까지 희미하게 알아차린 그녀는 마지막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순영이가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떴을 때 하야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음식상은 한쪽으로 밀쳐놓은 채였으며 그녀 혼자 방바닥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저고리 고름이 서투르게 홀매쳐져 있었으며 속옷은 올려지고 치마는 내려져 있었다. 일어나려고 하자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골치가 띵했다. 순영은 누운 채로 헝클어진 머리와 옥매무새를 추슬렀다. 그리고 천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혼몽해진 정신을 수습하려고 하였다.
잠시 후 두 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힘겹게 일어난 순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멀뚱히 앉아 있었다. 한낮의 여름바다가 요동을 치는 듯 파도 소리는 지척에서 거칠게 들려왔다. 순영은 일어나 바다 쪽으로 나 있는 들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드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들창문을 열어놓고 서서 바닷바람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을 깊이 마시며 정신이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녀의 어머니 말대로 이미 자신이 팔자 사나운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알고 허탈하게 웃었다. 바닷바람으로 정신을 수습한 순영은 청요리집 사람들의 따끔거리는 눈길을 온몸에 구멍이 숭숭 뚫리듯 따갑게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햇살은 눈이 부셨다. 눈부신 햇살로 하여 선창 쪽으로 활짝 열린 바다는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순영은 선창 쪽으로 가고 있었다. 갑자기 바다가 그리워진 것이었다. 여름바다에 들끓는 욕망이 보고 싶었다. 순영은 선창을 따라 계속 내려갔다. 마치 자신이 가벼운 나뭇잎처럼 바닷바람에 밀려가고 있는 듯 싶었다. 세관청 창고를 지나 화도진 쪽으로 내려가다 앙당그러진 다박 소나무 그늘에 앉았다.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당한 일처럼 냉담해졌다. 이상하게도 대부리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창거리에서 화도진까지 내려오는 동안 대부리의 얼굴이 자꾸만 눈에 겹겹으로 밟혀왔다. 그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에 몸이 각 매면서 고개를 바로 들 수조차 없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대부리는 만나지 않아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독거렸다. 하야시의 얼굴은 떠오르지도 않았다. 차라리 하야시가 아니고 로드 서장이었다면 하는 해괴한 생각이 들어 고개를 심하게 흔들어 뿌리쳤다. 그러나 자꾸만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정말이지 하야시가 아니고 로드 서장이었더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만 같았다. 순영은 바람에 조리질하듯 요동치는 바다를 내려다본 채 언제까지나 소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가 않았다. 시공서에도 집에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혼자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었다. 분하거나 슬프지가 않은 대신 억울하다는 생각에 자꾸 헛웃음이 나왔다. 차라리 로드 서장이었다면. 순영은 세 번째 그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 자신을 꾸짖었다. 저 푸른 바다는 누가 더럽힐까? 순영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다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풀, 맑은 하늘과 바람까지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만이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멀리 선창에서 꿈지럭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갑자기 벌레보다 더 추하게 느껴졌다. 파도에 씻기면 씻길수록 더러워지기는커녕 더 깨끗해지는 바다와 바람이 거칠게 불수록 더욱 맑아지는 하늘을 번갈아 쳐다보고 내려다 보았다. 순영은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돌멩이처럼 박힌 채 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너무 부끄러워서 햇살 속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리 된 것을 청요리집 흥화로 사람들이 죄 알고 있을 것이 뻔한 일이고 손바닥만한 재물포 바닥에서 그 소문은 봄날 들불 번지듯 할 터인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순영이 생각에 필시 하야시가 그것까지 계산하고 청요리집으로 불러들였을 것이 뻔했다. 그런 소위를 생각하면 호비칼로 그의 심장을 도려내도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을 것 같았다. 어찌됐건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었다. 로드 서장이 기다린다는 말만 믿고 청요리집 깊숙한 구석방으로 들어선 그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해가 바다 끝으로 바닷물을 벌겋게 물들이며 떨어져서야 순영은 천천히 일어서서 선창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로드 서장의 사택으로 가고 있었다. 순영이가 밤에 로드 서장의 사택으로 찾아간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로드 서장의 사택은 시공서에서 쌀이째 쪽으로 휘어돌아 조선촌 앞에 야트막한 언덕바지 아래에 있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에 남겨둔 채 혼자만 나와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늙은 가정부가 문을 열고 나왔다. 가정부는 첫눈에 순영이를 알아보았다. 낮에 로드 서장의 심부름으로 자주 출입을 하였기 때문이다. 순영의 어머니와 동갑이라는데도 가정부는 나이에 비해 아직 얼굴이 팽팽하고 건강했다. 가정부라고는 하지만 음식은 로드 서장이 손수 입맛에 맞게 해먹는 터였으므로 그녀는 빨래나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순영이가 로드 서장이 들어왔느냐고 묻자 가정부가 불이 켜진 서재 쪽을 가리켰다. 창문에는 물빛 커튼이 내려져 있었으며 환한 불빛을 받은 커튼의 빛깔이 낮에 화도진에서 보았던 바다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은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를 막 끝낸 로드 서장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순영의 방문에 놀라는 표정을 하였다. 오늘 오후에는 어디 있었소? 순영이가 소파에 앉자마자 로드 서장이 궁금한 듯 물었다. 죄송해요. 일이 좀 생겨서. 순영은 한사코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다. 가정부가 커피를 내오고 순영이가 찻잔을 다 비울 때까지 로드 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 로드 서장님. 순영이가 찻잔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마주 앉은 로드 서장을 바라보았다. 순영이의 눈에 그날따라 로드 서장의 덩치가
유별나게 우람스럽게 보여 이상하게 압도당하는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다. 사무실에서 대할 때와는 달랐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기 때문일까? 로드 서장의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았다. 순영이는 그동안 로드 서장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약속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저 그만두어야겠어요. 그제야 로드 서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금껏 순영이한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 하던 그의 냉담한 얼굴에 관심이라는 표정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만두겠다고 했소? 미스 권이 시공소를 그만두다니 왜 그렇습니까? 로드 서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순영은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낮에 흥화로에서 하야시한테 당했던 이야기를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털어놓았다. 로드 서장은 처음엔 순영이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하야시가 내 대신에 점심을 사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낮에 미스 권에게? 로드 서장이 엉뚱하게 묻고 있었다. 순영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었다. 한국말과 미국말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울어버렸다. 이상하게도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나왔다. No, goddamn. 그제야 로드 서장은 순영이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는지 손으로 탁자를 탕 치고 벌떡 일어섰다. 로드 서장은 방 안을 서성거리며 하야시의 이름을 여러 차례 되뇌었고 이름을 되낼 때마다 goddamn을 연발했다. 순영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계속 어깨를 들먹거렸다. 이상하게도 로드 서장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자 눈물이 솟구친 것이었다. 순영은 로드 서장 앞에서 눈물이 마르도록 울어버렸다. 미스 권, 울음을 그치시오. 잠시 후 로드 서장이 순영의 등 뒤에 와 서며 말했다. 하야시를 당장 그만두게 하겠소. 로드 서장은 순영을 위로하는 말을 하였으나 순영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 저는 시공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물포 바닥에 살 수도. 그렇다면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로드 서장님, 저에게 소개장을 써주십시오. 소개장? 로드 서장님이 잘 아신다는 그 여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말입니다. 스트랜튼 부인. 그렇습니다, 로드 서장님. 여학교에 가겠다는 것이요? 지금 당장에? 로드 서장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낮에 저는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드 서장은 팔짱을 낀 채 꽤 널따란 서재 안을 서성거리며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하야시는 어찌하겠소? 로드 서장이 순영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하야시를 어찌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되도록 숨기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모든 것이 여자한테 잘못이... 아니, 미스 권한테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까?
로드 서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로드 서장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여학교에 가는 것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야 씨를 용서한다면 시공사를 그만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발. 좋아요. 스트랜튼 부인에게 소개장을 써주겠습니다. 나와 스트랜튼 부인은 약속을 했었어요. 로드 서장은 책상 앞에 앉더니 백지 위에 소개장을 쓰기 시작했다. 로드 서장이 소개장을 쓰고 있는 사이 순영은 옷구름으로 눈 가장자리에 눈물 자국을 찍어 훔쳤다. 자, 미스건, 이것을 가지고 스트랜튼 부인을 찾아가십시오. 로드 서장이 소개장을 써서 흰 봉투에 넣어 건네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개장을 받아든 순영은 다시 한번 그렁하게 젖은 눈을 들어 로드 서장을 쳐다보며 연신 고개와 허리를 숙였다. 학비는 물론 먹고 자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곧장 한성으로 떠나겠습니다. 로드 서장님. 잘해봐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순영은 로드 서장이 써준 소개장을 품에 넣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자 낮에 흥화루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말끔하게 사라져버린 듯 싶었다. 그녀는 약간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대부리는 사흘 뒤에야 순영이가 시공서를 그만두고 재물포를 떠나버렸음을 알았다. 그것도 짝귀가 말을 해주어서 알게 된 거였다. 짝귀의 말로는 시공서장의 소개장을 받아 한성에 있는 여학교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순영이가 집을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응신청 식구들과 아침을 먹고 내리막길을 내려서려는데 권대길이가 대부리를 불렀다. 어이 대부리, 나 좀 보세. 대부리는 권대길과 나란히 오동나무 밑에 발뿌리 아래 월미도 앞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대부리는 권대길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하리라는 것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우리 순영이 이야기네만. 권대길은 담배에 불을 붙여 물며 대부리의 얼굴을 얼핏 살폈다. 대부리는 시선을 바다 쪽으로 들이운 채 잠자코 있었다.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순영이가 집을 나갔네. 여학교에 들어간다고 한성으로 갔어. 권대길은 대부리한테 사죄라도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무겁게 가라앉히고 말했다. 알고 있구먼요. 대부리는 순간 기분이 묘하게 얽히고 뒤틀리는 것 같았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무엇인가는 정확히 잡히지 않았지만 순영이 신변에 무슨 말 못할 일이 있었던 것만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갑작스레 집을 떠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헌디 뭐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났던가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대부리는 고개를 돌려 권대기를 보며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고, 내가 낳은 자식이긴 하네만
그녀는 누구를 탁했는지 어려서부터 엉뚱한 데가 있었네. 그래서 제 애미는 늘 그냥 팔자 걱정을 했어. 점을 치는 데마다 일부 종사를 못할 것이라느니 초년에 팔자 닦음을 잘해야 말년이 좋을 것이라느니. 말을 하면서도 권대길은 한숨처럼 담배 연기를 푸푸 내뿜었다. 기실 그도 딸이 무엇 때문에 갑작스럽게 집을 떠난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터였다. 아침에 느닷없이 옷보따리를 싸들고 한성을 가겠다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시공서를 그만두고 여학교에 다니게 됐다고만 했을 뿐이었다. 그년의 속을 알 수가 없단 맛이. 점쟁이 말 맞다나 사내로 태어날 자식이 잘못 나온 겐지 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무슨 일이라니. 아닙니다. 그냥 대불이 자네한테 미안하이. 그런 말씀 마셔요. 우리 두 내외는 자네를 사위로 맞을 작정을 하고 있었다네. 그것은 여자라는 것은 그저 사내 잘 만나서 자식 낳고 살림 잘하는 것이 복 아닌가. 헌디 그년이 복을 털었어. 자네 같은 사람 만나기가 어디 그리 쉽간디. 원인은 그놈의 꼬부랑말 때문이여. 그년이 꼬부랑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씨가 그냥 꼬부랑해졌단 말이시. 꼬부랑해진 그 마음속을 톡 종잡을 수가 없으니 아이고 너무 걱정 마셔요. 집을 나갔다고 뭐 아주 나간 것은 아니지 않남요? 아닐세. 그년이 옷보퉁이를 싸들고 나가면서 한 말이 있네. 무슨 말인데요? 대부리가 서둘러 묻자 권대길은 잠시 대부리의 얼굴을 바라본 채 말을 하지 않고 미적거렸다. 권대길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삐역삐역 신경질적으로 빨아댔다. 아무래도 그 말만은 대부리에게 해주기가 싫었던 것이다. 무엇이라고 했건디 그러시남요? 대부리가 다시 물었다. 그년이 집을 나가면서 하는 말이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더란 말이지. 그 말이 어찌 나왔냐 하면 제 어미가 자네 이야기를 했었지. 대부리하고 혼인이나 하고 같이 한성을 가든지 대국을 가든지 하라고 마시. 그랬더니 그녀 너는 말이 시집은 안 가겠으니 그리 알라고 하면서 여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도 않겠다고 꼬부랑말 씨부렁거리듯 하더란 맛이. 대부리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다시 월미도 앞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쾌적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권대길의 말을 듣고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권대길의 말대로 순영의 속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아이고, 대불이 자네한테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년이 있으나 없으나 예전과 같이 지내주기를 바랄 뿐이네. 여부가 있습니까요? 자네 맘 다 알고 있네. 속 없는 계집년한테 무시를 당한 사내의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법인데. 아니로구만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권대길 부부에게 자신은 순영이를 아내로 맞을 생각이 없었노라는 말을 차마 입 밖에 내놓지를 못하고 있었다. 둘이는 잠시 말없이 바다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부리가 내리막길 쪽으로 몸을 돌려 세웠다. 조금은 이만 가볼랍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소. 계집 땜시 속이 상할 때는 마음을 비상처럼 독하게 먹어야 이겨내는 법일세. 마음이 약해지면 못 쓰네. 계집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 사내가 아니요. 저는 산 여자 땜시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는구만요. 죽은 여자라면 또 몰라도 말입니다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대부리의 머릿속에 문득 생사를 모르는 말바우 어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대부리는 세관청 창고에 나가서 순영이가 무엇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공서를 그만두고 재물포 바닥을 떠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세관청 인부들은 모두 그 소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대부리 혼자만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소문은 시공서의 하야시 순사가 세관청으로 옮겨오면서부터 떠돌기 시작한 듯 싶었다. 그러니까 순영이가 집을 떠나게 된 것은 하야시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시공서장실에 있는 여자가 청요리집에서 하야시한테 겁탈을 당했다는 게야. 그래서 하야시가 시공서를 쫓겨나서 세관청으로 오게 됐다는구만. 인부들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리는 그렇게 말하는 인부를 붙들고 그런 소문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재물포 바닥에 그 소문이 쫙게 퍼져 있다네. 하야시 자신이 자랑스럽게 떠버리고 다닌다는구만 그려. 대부리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치욕과 분노를 느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당장 하야시한테 쫓아가서 직접 그에게서 소문의 진위를 따지고 싶었다. 응신청에 같이 있는 천팔봉이를 붙들고 어찌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천팔봉은 입맛만 쩝쩝 다실 뿐이었다.